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거든요. 박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계엄 당일에 검찰국의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하고 출입국본부, 교정본부 각각 출국 금지팀 대기, 수용시설 확보를 지시한 혐의 받고 있습니다. 이 특검이 압수수색 통해서 이제 삭제된 문건 복구했는데 그 문건에 따르면은 계엄 체포 3,600명이 수도권 구치소에 수용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3,6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렇죠. 구속 여부가 이러면 오늘 밤 결정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이상민 장관이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가 구속되지 않은 거는 글쎄 저 자료가 이미 특검은 그 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거를 영장 전담 판사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왜 영장 전담 판사는 저것을 보고도 이거 왜냐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은 증거 인멸의 시도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하고 국민들한테 했던 얘기가 거짓말이면 이건 증거 인멸의 시도가 있다라고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안의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 인멸의 그 가능성을 보면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구속하는 게 오히려 더 합당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이상민 장관이 구속됐고 저런 CCTV가 공개돼서 온 국민에게 알려졌고 그렇다면 오늘 박성재 장관에 대한 또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3,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그 수용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으면 전혀 나는 계엄에 대해서 몰랐고 그리고 그냥 국무회의 불러서 그냥 왔을 뿐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협조한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구속될 가능성도 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요. 사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고 증거인멸의 그 사실이 농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되고 한덕수 전 총리 부분도 마땅히 저는 구속이 됐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당시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증거인멸의 부분보다는 방어권 부분에 손을 들어줬던 것도 좀 의아한 부분이고 사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실질적인 행위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거 똑같은 형평성으로 따지면 발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이번에 국감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요. 무엇보다 뜨거웠던 거, 주목받았던 것은 법사위죠. 네, 격렬한 공방이 있었는데 조 대법원장이 사실 인사말 하고 90분간 침묵을 지켰어요. 질의응답에 대응하지 않았는데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는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 사인 회동설에 대해서 의혹을 거듭 부인했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환송심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서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의혹을 놓고 지금 정치권이 너무 좀 시끄럽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저는 이 부분은 정치권도 어느 정도 일정 잘 해법을 못 풀어가는 책임이 있겠으나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저지른 일이고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도 현직 판사들이 너무나 이례적으로 선거 기간 내에 선거에 개입한 듯한 모습을 비췄다. 이거는 사법부 신뢰를 깰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으로서 입장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게 내부 부장판사들의 소수계는 뭐든 간에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대2로 판결이 났을 때도 2명의 소수 의견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쉽다는 또 이런 입장도 판결문에 적시를 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을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끼어들어서 뭔가 행위를 했었을까? 미심쩍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저는 최근에 장경태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일반 어떤 상식에 좀 준한다고 보는데 보통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90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공직을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90일 전에 나와서 최소한 공직을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또 조기 대선에 이 법률상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60일이라는 기간은 국민들이 그 주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영향력이 없도록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입법부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60일 이내는 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어떤 행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를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규정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상권분립이라는 이름 하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치 성역처럼 숨어 있는데 저는 상권보다 높은 건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해요. 그 상권은 국민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해라. 출석해서 증인으로서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사퇴도 했으면 좋겠다. 못 믿겠다. 이런 상황이면 사실 그 국민에게 부여받은 상권 중에 한 수장으로서 저는 국민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지 자꾸 법률적으로 그 뒤에 숨어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온당치 않은 그런 처신 같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아니 근데 전 뭘 밝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과거에 그 지금 인사말을 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90분 동안 앉아 있었고 근데 끝난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뭐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인사말을 하고 대법원장이 마무리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건 그 이전에 모든 대법원장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고법부장판사에게 사표 내겠다고 그러니까 사표 탄핵 너 국회가 당신 탄핵하려고 그러는데 사표 내가 어떻게 받아 라고 주장을 해놓고서 그런 얘기한 사실이 없다고 온 국민 앞에 거짓말을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조차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와서 인사말하고 나중에 끝나면서 아 내가 그 기억에 좀 잘못됐었는데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역대 대법원장들이 다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이분에 대해서만 불러다 놓고서 그 청문회도 하겠다 그러고 탄핵을 하겠다 그러고 증인신문을 하겠다 그러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때 당시에 처음에 1심에서 유죄가 나고 2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게 799일 걸렸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길게 걸리냐라고 계속 비판이 나오니까 빨리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대법원에서 선거를 언제 4월 달 중에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했을 때 선거 기일을 정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환호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야 이게 뭐냐 이랬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야 대세가 기울어졌다고 대법원에서 완전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얘기를 했었고 국민의힘에서도 그 똑같은 생각을 해서 아 이제 뭐 편안하게 대선을 치를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가 대다수였어요. 근데 그게 결과가 오히려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파기환송이 나니까 그다음부터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거기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냈으면 그때도 지금처럼 왜 그렇게 빨리 선고를 내렸어요? 라고 공격을 할 겁니까?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법으로 넘어갔습니다. 파기환송해서. 고법에 내려가서 고법에서는 처음에 이제 대법원에서 재판 넘어왔으니까 재판을 하려고 하다가 이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연기하자 그래서 연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았다 치면 그러면 고법부장 그때 판사들 불러놓고 당신들 왜 그때 빨리 선고 안 하고 그거를 뒤로 넘겼어라고 하면서 청문회 나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밝혀 이렇게 공격하면 이게 온당한 공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사법부를 그리고 어저께 무슨 우리가 재판정 보셨지만 그게 청문회입니까? 그게 그 법사위 정말 우리 청소년들 볼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대법원장 불러놓고. 그래서 뭐 의심이 가고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절차나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 처음에는 4명이 뭐 회동을 해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안 만들려고 역적 모의를 했다고 하다가 그 증거를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니까 그다음에 맞불을 막 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청문회하겠다 뭐 이래가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부분을 다 덮어버리는 이런 정략적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6월 3일이 조기 대선인데 5월 1일 날 이제 이 선고를 하게 되는데 왜 한 달 이틀을 못 기다렸을까? 대선 이후에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복잡했을까요? 지금 당장 뭔가를 결정해 줘야만
그 누구에게 유리했었다고 생각을 하면 민주당 유리하든 국민의힘 유리하든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은 그는 잘 알 겁니다. 오랫동안 사법행정에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예측을 하면서 이런 이 파장이 있을 만한 결정을 했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조희대 대법원장 자꾸 뭐 대법원장을,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아니 대법원장이 뭔가 잘못이 있다면 공무원인데 와서 국민 앞에 밝히는 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무슨 신한테 대리하는 뭐 신적 영역의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좀 국회법을 바꿔서 이제는 대법원장도 기관 증인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최소한 국정감사기관에는 질답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관행적으로 예우를 해줬더니 정말 그 관행이 본인은 치외법권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셀프 권위를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도 굉장히 지금 이게 앞뒤가 오락가락합니다. 28일부터 7만 쪽에 있는 기록을 봤다. 근데 사실 사건 기록이 이첩 인계된 거는 4월 22일로 공문이 나와 있고요. 영구관실로 넘어간 건 또 3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본인들이 비판받는 기록 검토를 세심히 봤다는 판결문에도 남겼죠. 이례적으로. 그런 논거가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 신뢰가 되겠냐 그겁니다. 이 중차대한 사건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판결에 대한 영역에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작한 절차에 대한 시작점이 너무나 조금 말끔하지 않다. 이건 털고 가자. 그래야 사법부 신뢰가 있어야 일반 국민들도 재판관이 판결 내릴 때 그래 믿을만 하지. 정말 법률과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했겠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때렸겠지. 인정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례적인 게 너무 많은 게 사실은 의문을 자아내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판결문에 내가 우리 꼼꼼히 봤다는 얘기를 몇 차례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대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대법원에 접수 후 판결이 35일 미만이 소요된 형사사건의 경우에 전체 1,822건이 있었는데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거를 난 사건은 이 대통령 사건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사실은 2심 무죄를 뒤집으려면 충분한 소요를 하는 게 상식인데 이렇게 신속하게 해놓고서 파기환송을 하니까, 물론 신동호 의원은 본심이라면서 파기 자판을 했어야지라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이례적이고 절차적으로 굉장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결의 유무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을 대법원장이 직접 해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 신뢰 무너진 거 안타깝다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국민적 의혹 예를 들면 그 절차적으로 너무 급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지적도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월 28일부터 넘어온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재판 연구관들한테 3월 31일 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4월 22일 날부터 보기 시작한 건지. 그래서 4월 22일부터 봤으면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다 본 건데 뭐 지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얘기는 아니다. 3월 달에 왔을 때부터 봤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는 다음에 이제 그 대법원 국감을 할 때 15일인가 그렇잖아요. 그 이번 주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국민적 의혹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을 저렇게 불러다가 온갖 능멸을 주고 있는 건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이보다 더 완벽한 회담은 없다. 합의문이 있을 필요도 없었다라고 대변인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계속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합의문 쓰자고 지금 요구하고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온 국민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너무나 달라요. 그럼 우리가 야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얘기한 거 다르니까 행정부 수반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국회로 나와. 그래서 당신 여기서 증언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는 그 당신이 집행한 재판들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리가 보기에 좀 이상해. 그러니까 당신 나와.
라고 얘기해서 만약에 법 절차상의 문제라면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법원행정처장이 그때 당시에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그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판결 내용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건 아니야. 우리한테 불리하게 판결했다고 그거 갖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야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문제야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절차적인 문제가 법원행정처장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대법원장을 거기다 앉혀놓고 그렇게 온갖 고성과 뭐 욕설과 이런 것들이 퍼부으면서 그러면서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옳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욕설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욕설은 들어보지 못한 거고 뭐 사실 좀 목소리를 높인 히데요시가 분들도 욕설이지. 뭐 히데요시는 그게 목소리인지 아닌지는 제가 뭐 판단하는 사람들의 문제고 뭐 그분은 민주당 소속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하고요. 사실 제가 보는 것들은 이게 국회 법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데려온 거예요. 재판에 관련된 것만 묻지 않으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법 121조 5항에 따르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분들은 다 그분들을 대신해서 피감을 받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도 사무총장이 답변을 하고 헌재도 마찬가지고요. 대법원도 말하는 법원행정처장이 합니다. 이게 관행이지요. 관행. 근데 왜 국회법 121조는 국회가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들을 불러서 물어볼 수 있다고 지정을 했을까요? 이들도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스러운 분들이라고 저는 여기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국민적인 어떤 요구에 있어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당신들 대답해 보시오라고 했을 때는 나와서 본인들의 책무를 다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책무를 다 할 때 본인의 권위가 생기는 것이지 그 책무는 다 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만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요. 국민의 나라지 고위공직자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감에서 오늘 과방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정면 의원이 YTN 사형화의 본질은 김건희 씨의 사적인 복수심이라면서 관련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영상 준비했거든요.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YTN이 2021년 12월에 김건희의 허위 이력에 관한 단독 보도를 할 때 그때 취재하면서 김건희의 인터뷰, 녹취 음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보도가 됐고 대국민 사과 쇼로까지 이어졌고 그때도 차마 보도하지 못했던 녹취를 어렵게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했습니다. 국민 대통령후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세요. 정리를 했습니다. 말꼬리 자꾸 늘어지지 마시고요. 그 대변인실 통해서 그럼 받을까요? 이 기자는 완전히 저쪽이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네. 시청자들한테 일이에요. 시청자분들한테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아니 기자의 취재를 협박으로 인식하는 자가 불과 며칠 뒤에 정말 괴롭습니다. 마치 반성하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다음 녹취 보시겠습니다.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저기 공무원입니까? 내가 공인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잘못 기자 안 할 것 같아. 기자님은 다 파볼까 하면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기자한 거 없나? 뭐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기 위해서 낸 거고 이걸 무슨 뭐 범죄나 무슨 뭐 도덕 뭐 굉장히 부도덕한 그걸로 몰면 안 되죠. 취재하는 기자를 향해서 너도 한번 파볼까? 협박이죠. 최고 권력을 쥘 그런 유력한 지위에 있었던 자의 아내인데 다음 거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락을 드리죠. 와, 그럼 저도 네.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저 때 이미 복수를 다짐을 했고 권력을 쥐고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 취재
과정에서 이제 확보한 녹취인데 지금 뒤늦게 공개가 됐거든요. 이제 결국 김건희 씨 허위 이력에 대한 YTN의 2021년 12월 보도가 사형화로 이어진 것이다라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타당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섰던 것 같고, 그것도 그냥 감정도 이성을 바탕한 감정이 아니라 사적 감정.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던 윤석열처럼 김건희도 입에서 복수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사실 YTN만 연결 지은 게 아니라 바이든 날리면 보도했던 MBC를 흔들려고 했던 거 너무나 경악스러웠지 않습니까? 2인 체제에서 박문진 이사를 어떻게 해서든 바꿔서 본인들의 입맛대로 뭔가 운영체제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고, MBC는 유일하게 구성원들이 잘 이겨내서 버텼던 것이고, KBS는 박찬범 사장이 와서 완전히 저는 사실 KBS의 본연의 기능이 많이 상실됐다. 그런 거예요. 본인들 입맛대로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꿔버려요. YTN도 저는 그런 출발선에서 매각이 이루어지려고 했고 매각이 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매각의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조금 그 적절치 않았던 부분들을 YTN 내부 구성원들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일교에서도 YTN 인수에 대한 것들의 로비 있었다고 지금 특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의 사적인 감정으로 국정 운영이 돼왔다는 점에서의 저는 노정면 의원의 증언이고 국감에서 지적이지 않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하고 사적으로 얘기할 때가 같지는 않아요. 어느 누구도 같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도 여기서 얘기할 때하고 술자리에서 뭐 얘기할 때하고 같을 수는 없죠. 근데 그 김건희 씨가 내가 공인이냐 공무원이냐 내가 왜 그런 것까지 검증받느냐라는 얘기는 전혀 잘못된 얘기죠. 그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공적 무대에 올라온 이상 본인의 모든 것들이 공개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잘못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자로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허위 학력을 기재를 했잖아요. 허위 경력을 기재했으니까 그걸 문제 삼는 건데, 아니 뭐 그런 게 뭐 나만 했어? 너도 한번 파볼까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 세상 사람이 모두 그러고 사는 줄 아는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기 합격력을 그렇게 위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그리고 그 범죄인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디 교사도 뭐 채용해도 뭐 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아 이분은 무슨 그 윤리 도덕 이런 게 직업 윤리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인가? 이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짓을 한다고 생각하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준점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무슨 범죄나 부도덕한 걸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몰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범죄예요. 범죄고 부도덕하죠.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지 당연히. 근데 이것을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왜 나한테 공격하느냐, 너도 파볼까라고 하는 거는 이 굉장히 공사구분이라든가 공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게 다시 확인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복수해야지 안 되겠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쪽에 놓고서 하나는 공적 공개 사과하는 모습과 또 사적으로 전화하는 거를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라고 몰아가는 것도 이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태도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정면 의원의 어떤 국감의 전략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 김건희라는 이 캐릭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영부인 행사를 하려고 했으나 사실 그 뒤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포악하게 기자를 협박하고 겁박하고 사실 그걸 실행에 옮겼던 아주 그런, 따지고 보면은 인격적으로나 뭐 어떤 그 품성적으로나 우리가 생각하는 김건희가 영부인이라고 불러야 될 수준인가라고 국민들한테 자각을 시키려고 했다는 것이고, 저는 내란 자체도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와 같은 두 부부의 어떤 그 성격, 사적 복수심, 그래서 이 정치를 공인으로서 풀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종북, 척결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복수를 다짐한 거 아니겠어요? 내란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다 싹 잡아서 체포해서 죽이거나 감금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복수심이지. 그래서 저는 부부가 무슨 복수열전 찍는 것도 아니고 참 나라가 왜 이 엉망진창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